압도적 다이어트 콘텐츠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약입니다. 새해 결심에서 빠질 수 없는 3대장 운동 그리고 금연, 술, 금주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금주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다이어트 꼭 들어갑니다. 자,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이는 게 과거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최근 사진입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보이시나요?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네요. 허리가 그쵸? 엄청 많이 잘록해지셨는데요. 정말 와, 이를 완전히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거의 40kg 가량의 체중을 감량을 했는데 와 40kg. 네,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웨이터 워처스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의 홍보대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빼자. 그래서 건강한 식단과 정해진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홍보대사 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정해진 식단과 운동에서 살 빼고서 홍보대사로서. 근데 그게 욕먹을 일입니까? 그게? 약으로 뺀 것이 드러난 그건 겁니다. 욕먹을 일이지.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논란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웨이트 워처스라는 회사도 지난 6월인가 7월쯤에 다이어트 약을 본인들의 프로그램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예 이렇게 시대를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건강 기능식품도 있고 뭐 한약도 있고 기존에 먹던 약도 있고 지금 약도 있는데 뭐가 달라? 옛날에 그 나비약.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과거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었고 지금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난 11월에 식약처가 다이어트 약 성지로 불리면서 오픈런 행렬로 유명한 한 의원에 대해서 식욕 억제제,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다 보니까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처방을 그냥 막 해준다. 막 한 거죠. 한번 그 처방 내역을 보시죠. 이게 그 처방 내역인데 2019년에 3,500명에게 디아제팜. 이게 다 마약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 와, 그러면은 하루에 10명씩 365일을 해줘도 네. 3,500명. 뭐 한 명한테 6개 이상 마약류를. 뭐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2020년에 디아제팜 9,000명, 뭐 10,000명에게도 하고요. 12,000명에게도 하고. 여기 많습니다. 펜터민. 뭐 펜터민도 들어가고 이거 다 마약류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알면서도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에 여기를 찾아오게 된다고 답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마약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약류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이어트 성지에서 처방을 했던 여러 가지 약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게 묶어보면 마약류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존까지의 다이어트 약은 마약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다이어트 약은 사실 마약류가 아니라는 점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는 마약류가 아닌 GLP-1 호르몬 제제죠. 사실 이게 그 사람의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바로 GLP-1이고 배부르게 만드는 호르몬.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데 혈당 농도가 높아지면 GLP-1이 분비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덜 먹게 되고요. 그리고 또 GLP-1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혈액 중에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만감 느끼게 해주고 혈중 당을 분해해주고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게 GLP-1 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인기 있고 그리고 GLP-1 제제는 사실 이 세 가지 제품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세 가지 제품. 노보노디스크에서 싹센다, 위고비 이 두 가지 제품이 있고 일라이릴리에서 젯바운드. 최근에 이제 11월 FDA 승인을 받았고 12월에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했던 그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모두 다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을 하다가 당뇨를 치료하는데 사람이 자꾸 예뻐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막 그냥 고혈압 치료했는데 막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거 그리고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러 갔는데 막 갑자기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처럼. 프로페시아. 프로페시아요. 프로페시아가 전립선 치료 약인데 머리가 좀 머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비만 치료제도 원래는 당뇨병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살 빠짐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 부작용을 신약으로 개발하게 된 게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뇨병 치료제라고 써 있는 빅토자하고 삭센다가 사실은 같은 제제입니다. 제제고 이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승인을 받았느냐 아니면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 거지 같은 물질이라는 거죠. 같은 물질이죠. 같은 물질인데 사실 요건 좀 다릅니다. 용량은 좀 달라집니다. 용량. 네, 비만 치료제를 하느냐 당뇨를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일단 그 가장 많이 사용되었었던 삭센다가 한 9에서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위고비는 평균적으로 한 15%, 젯바운드의 경우에는 거의 뭐 26% 정도. 와. 이게 100kg이면 26kg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사제다 보니까 삭센다는 사실 옛날에 나온 거라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위고비와 젯바운드는, 위고비는 워낙 유명하죠. 뭐 킴 카다시안. 그리고 일론 머스크. 네. 네. 그분들이 맞았던 주 1회 주사면 되기 때문에 다소 복약 수능도도 높은 그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돌풍인지를, 얼마가 판매됐고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가 차트군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덴마크의 GDP 차트입니다. 자, 아, 보세요. 덴마크 GDP. 그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위에 있는 이 선이 덴마크의 총 GDP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이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입니다. 자,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국가의 GDP를 뛰어넘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덴마크 기업이죠. 아, 덴마크 전체 국가가 벌어들이는 GDP보다 네. 노보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더 많다. 네, 원래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쵸.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신기하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야,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돈을 벌었더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국의 GDP를 넘었어. 이런 뉴스인 거죠. 와.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면 중앙은행의 금리를 흔들었습니다. 비만약 때문에. 네. 덴마크는 사실 크로네라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파트너인 유로존 때문에 금리를 거의 유로존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갑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요. 그런데 유로존이 지금 화면 보시면 3.75%까지 올리는 동안 덴마크는 3.3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일단 덴마크 크로네의 수요가 너무나도 급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네 가치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약해진다. 그렇죠. 크로네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유로존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크로네를 되게 사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이거 주식 살라고? 아니죠. 물건 살려고. 아, 덴마크에다가 자, 위고비 좀 주세요 하면 덴마크 크로네를 계속 줘야 사야 되잖아요.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로네화가 계속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다소 이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는 와. 그런 현상이 작년에 국가 있었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좋은 물건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사겠다고 너도 나도 그냥 크로네를 사는 바람에 환율이 약해지는 네. 그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쇼티지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참 말도 아닙니다. 정말 24시간 7일 동안 다 돌린다고 해도 계속 공급 부족 사태가 되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는 그래서 주기별로 자신들의 그 공급망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12월 12일에 나왔던 공급망 업데이트에서도 보면은 12월 내내 당신들의 요구 물량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한 내년 1월 초에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 내용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급 쇼티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도 공급 부족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최대 화두는 아마 비만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들 수만 있으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뭐 공급하려고 그러면 1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들 수만 있으면은 그 회사도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유럽 지역에 세웁니다, 공장을.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실 의제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가하는 기업들에게만 공개되는데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를 가면
딱 2명의 인터뷰 자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터뷰 자료가 없고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왼쪽에 계신 여성분들은 글로벌 그 파마들의 M&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만 치료제와 알츠하이머가 올해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 후속 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 어떤 후속 임상이 나왔냐면 위고비가 심장 관련 사망률을 20%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당뇨 치료한다 그랬고 네. 비만 치료한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심장 사망률까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파킨슨병에도 될 것 같다고.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이게. 지금 이게 후속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사망률은 임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당뇨병이 없는 과체중 비만인 17,604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심장 관련 사망 발생률을 20%나 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미를 찾고 있냐면 당뇨병이 없어도 사실 심장 질환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심장 질환이 성인병으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근데 심장 마비가 당뇨 없이도 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최초로 문서화했다라고 학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살 빼면 다 좋아지지. 그러니까 최고의 그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그 반문에 대한 연구가 다 있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살이 빠지고 증상이 개선됐냐? 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개선이 된 그쵸. 거냐, 아니면 주사를 맞자마자 개선이 됐냐, 살이 빠지기 전에. 그렇죠. 예, 예. 네. 살이 빠지기 전에 약물을 투여하자마자 심장 관련 질환들이 좋아졌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짜 약의 효과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 사실 저는 이 약의 나쁜 점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자 국가를 위한 부자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비싼가 보네요. 일단 비싼데 약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고비의 경우에는 월 1,300달러 정도. 한 60만 원, 70만 원 그렇죠. 되겠네요. 이게 예. 용량이 작은 거는 좀 싸고요. 용량이 고용량이 되면 좀 비싸지기 때문에 평균 치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파운드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해서 월 1,000달러 정도, 한 1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새해 들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그러면 보험 급여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논란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예컨대 이제 보험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논리가 비만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합병증을 갖고 있고 그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 비용이 굉장히 크다. 뭐 예를 들어 당뇨 치료하느라고 보험급여 평생 나가죠. 심장 질환 때문에 보험 뭐 계속 나가죠. 입원 치료해야 되면 보험급여 계속 나가죠. 이런 지출을 하느니 제파운드나 위고비 같은 이 비만 치료제를 좀 비싸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쪽의 주장이고요. 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이거 보험 커버해주면 국가에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해주면 안 된다라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연구들도 있는데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메디케어에 등록된 6,600만 명의 사람 가운데 40%가 비만이었다고요. 반데르빌트 대학에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 6,600만 명 가운데 10%만 약을 처방받는다. 예.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항비만 약품에만 260억 달러 1년에 34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34조 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0%가 34조 원이잖아요. 100% 다 해주면 340조 원이잖아요. 1년에. 340조 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험 커버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이게 지금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만성 질환과 이런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길게 보면 정부가 한 수십억 수십조 원을 10년간 뭐 20년간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에 따르면 10년 안에
2,450억 달러, 319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비슷하네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340조 원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320조 원 아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비만 치료가 미용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보험을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반인들에게는 혹은 뭐 고령자 아니면 뭐 메디케어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이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이 약이 투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함께 보시면 이게 PBS가 미국의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난 연말에 내놓은 그 보도가 뭐였었냐면 결국 수백만 명의 고령층 미국인들에게는 이 비만 치료제가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건강보험으로 비만 치료제를 커버해 준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반대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좀 약한 측면도 있고 네. 어디까지가 이렇게 질병으로서의 비만이냐 아니면 미용으로서의 다이어트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어서 어쨌든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약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워낙 품귀 현상 때문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부자 국가를 위한 약간 부자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2021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GLP-1이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잖아요. GLP-1의 접근성이 어떤 인종이 높고 어떤 인종이 낮은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환자에 비해서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계 환자가 좀 접근성이 더 낮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경제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 나는 돈은 있는데 GLP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가 인종별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종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우위에 따라서 아직은 그 약의 접근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품귀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국가들도 보면은 덴마크는 뭐 자국이니까 들어간다 쳐요. 미국 넓으니까 들어간다 쳐요.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이렇게 몇몇 국가에만 출시가 됐고 심지어 일본에도 올해 2월 22일이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뷰를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직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 일정 정해지지 않았다. 뭐야 이거? 우리 뉴진스 노래 못 듣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장성을 판단하고 했겠죠. 근데 딱 누가 보더라도 어떤 그 인구 구조적으로 내지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국가에 먼저 도입을 하는 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뭐 부자 국가를 위한 약간의 부자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는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 당뇨병 치료제의 이름은 마운자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같은 품목이고요. 예. 근데 그 지난 12월 초부터 젯바운드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젯바운드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는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조차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보험 급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뭐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예.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싹센다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요. 싹센다는 병원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앞서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 약 성지를 가보면 마약류 처방이 너무나도 남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든 보편적 현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만약 이 GLP-1 제제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빨리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2025년 내지는 2026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계속 마약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좀 개발하고 있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개발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운치기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사실 5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던 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 대서특필되고 막 국뽕에 차올랐던 그 사건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사노피의 라이선스 아웃했던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이게 사노피가 이걸 결국은 반환하면서 한미약품 주가도 크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게 바로 GLP-1 약품이었었고요. 그게 GLP-1이었어요. 그게 GLP-1이었었고요. 지금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임상을 진행하면서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오피가 안 된다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사노피는 니네가 해.
안 되니까 니네가 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고 와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돼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빨라야 2026년이고 동아 ST도 사실 올해 상반기에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시작합니다. 대원제약은 사실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사제가 아닌 패치 형태로 만드는 것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또 일종의 캐리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GLP-1이 몸에서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뭔가 고분자 물질로 감싸서 좀 오랫동안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오래 분비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을 맞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국내 비만 치료제는 조금 이렇게 돼봐야 알 수 그렇죠. 있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한 2026년 이전까지는 아마도 한동안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의 양강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잖아요. 아 그래 뭐 니네 약 좋은 건 알겠고 부족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지으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맞아. 생산해주면 안 돼. 우리나라가 또 만드는 건 잘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죠. 뭐 네, CMO, CDMO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삼바에서 좀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꾸 아시아 국가가 아닌 좀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생산 공장을 증설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잘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이 니네가 한번 이거 시간 못 지키는 거 이거 된통 당해 봐야 이거 한국으로 돌아오나 싶게. 자 노보노디스크가 생산 시절을 확충하기 위해서 덴마크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프랑스에 2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얘네 프랑스 공장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아직 우리나라면 이거 1년이면 해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아일랜드 제약사인 엘커미스의 의약품 생산 시설을 9,250만 달러에 또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 제조 역량을 확장한다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물량을 우리가 받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고요. 일라이 릴리도 작년 연초에 대부분 미국 내 생산 시설과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밝혔고요. 최근에는 다른 국가를 찾긴 찾았는데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에 2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얘네가 우리나라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갖고 있는데 그 강박이 마약류로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뭐 약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음식만 드시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 악권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최근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통과됐잖아요. 2009년 1월 1일생부터는 이제 평생 담배를 못 피게 되는. 담배를 못 핀다? 네. 그게 어떤 의미? 담배를 피는 건 불법이 아닌데 구매하는 게 불법이 되다 보니까. 아예 구매를 못 한다고요? 네. 그럼 이런 법이 통과됐으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담배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담배 회사들은 또 로비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근데 되게 조용합니다. 혹시 뉴스 보셨어요? 뭐 어떤 뉴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 못 피겠다는 얘기만.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사실 담배 회사들은 지금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 회사가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싶다고요? 네. 자, 몇 년 전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21년에 필립 모리스 CEO가 필립 모리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CEO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영국 의회에 촉구를 합니다. 10년 내에 영국 담배 판매 금지를 촉구한다. 오,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촉구한다.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담배는 2030년에 전동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내연기관차와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닌 게 필립 모리스는 사실 2017년 주주서한에서 이미 담배 없는 미래라는 비전을 선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는 담배 판매 금지가 목표라는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그 포스터 보시면 필립 모리스의 2018년 올라갈 때 우리의 새해 소망이거든요. New Year's Resolution 해갖고 우리의 소망은 담배 판매 금지입니다. 이런 걸 광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1년에도 그랬고 이 담배 기업들은 결국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 네. 도대체 왜 판매 금지를 희망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보시면 일단 흡연율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몇 개비가 팔렸냐면 5조 9,600억 개비가 팔렸습니다. 1년에.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거의 한때는 50%에 달하던 흡연율이 지금 11%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흡연율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 담배를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계속 담배를 판매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 것인가? 그렇죠.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럼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점지한 것이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아, 전자담배.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든 그냥 담배든 인식은 똑같아요. 뭐 똑같이 나쁜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담배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좀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정부는 그동안 금연 정책을 상당히 강화해 왔거든요. 예. 그 일환으로 이번에 금연법이 통과한 거고 영국 정부의 경우에는 2019년 금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스모크 프리 2030이라고 해서 이 계획은 2030년까지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예요. 5% 이하. 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스왑 투 스탑입니다. 금연을 위해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2024년 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작된 캠페인인데 이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18살 넘었다면 무료 전자담배 스타터 키트를 받으세요. 18세 넘었으면 무료 전자담배 받으라고요? 네. 그 영국의 흡연자가 약 640만여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예. 그중에 전자담배를 무료로 100만 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지금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금연 수단으로 준다. 이 말은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은 전자담배로 바꾸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금연 패치 붙이듯이 전자담배 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결국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 가운데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영국에서 생각하기로는 전자담배로 바꾸면 결국은 금연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있잖아요. NHS. 영국의 국영의료 서비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거죠. 국민보건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세요라는 지침이 쓰여 있습니다. 그 좀 다르네요. 우리는 전자담배도 담배니까 네. 피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죠. 영국은 금연을 위한 도구로서 전자담배를 생각하니까 이거를 전자담배로 바꿔라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선 진짜 특이하게도 보통 담배에 대한 세금을 붙일 때 건강 증진을 위한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자담배에는 현재는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영국에서는 네. 이게 부가가치세만 부과된다는 건 전자담배는 건강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는 관련된 세금을 좀 붙일 거라고 해요. 대신 어떻게 붙이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10ml당 뭐 1파운드에 뭐 세금이 붙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202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긴 붙는데 BBC의 보도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는 기존 연초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연초의 세금은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액상 전자담배는 금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연초보다는 싸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게 영국 정부의 근본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그 연초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더 건강하게 하는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영국의 공중보건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건국이 좀 나서 줘야 될 것 같은 게 네. 근데 진짜 전자담배가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그거를 좀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덜 해롭기 때문에 우리는 금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라는 명분이 서야 되잖아요. 이 공공보건국에 들어가 있는 제가 멘트를 직접 따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사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전자담배는 95% 정도 덜 유해하고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내 이름 걸고 얘기를 했어요. 와 이런 걸 보면은 와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미국 FDA도 지난 2021년에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3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거든요. FDA가
전자담배를 승인했다고요? 네, 그때 FDA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반 담배보다는 독성이 훨씬 적다. 담배 사용을 줄이려는 흡연자들에 대한 이익이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커서 승인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을 근거로 담배 업체들이 전자담배 판매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담배 판매 금지해라라는 게 연초를 금지하고 자기들 전자담배 팔라 그러는 거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담배 판매가 실제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 679억 달러 기준이에요. 조금 전에 보시면은 2019년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 2년 만에 한 36% 증가했으니까 뭐 연평균 한 15%에서 20% 가량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전자담배 판매가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국내 전자담배 판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보면 이제 관련 담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3억 값 하던 게 30억 값으로 줄어들었고 작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22.8% 줄어들었는데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2.6%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 6억 값 넘게 많은 사람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흡연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KT&G 2023년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와.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그 전자담배 스틱을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72억 개비 정도 했던 이 전자담배 스틱 판매량이 작년이 되니까 140억 개비 정도로 늘어납니다. 빠르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위에가 해외고 밑에가 국내인데 해외 국내 할 거 없이 다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매년 거의 40에서 50%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가? 예. 사실 그런데 이게 영국이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했던 논문들이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그 논문에 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검증하는 논문. 그렇죠. 예, 예. 2019년에 새로운 논문이 나오는데 그럼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논문들이 진짜 제대로 된 논문이었냐에 대한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제목이 일단 전자담배가 무해하다며 담배 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논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고 했던 수많은 논문들 있잖아요. 예. 94개의 연구와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평가하는 사람이 단 2명밖에 안 됐다. 모든 논문의 평가자 동일 인물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 관련된 연구를 하려다 보면 담배 산업과 이해상충이 있는 논문일 수도 있고 없는 논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보면은 이해상충이 없는 논문의 경우에는 95%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논문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담배 산업과 연관이 깊은 연구에서는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논문으로 검증을 해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사실 전자담배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WHO도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2023년에는 전자담배가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니코틴을 쉽게 노출시켜서 일반 담배로 전환시킬 확률이 높다고 지적을 하면서 담배 산업이 폴스 에비던스, 가짜 증거로 전자담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이것도 WHO도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냐 더 유해하냐는 얘기가 한 게 아니라 네.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좀 더 쉽게 니코틴에 노출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아까 청소년들을 더 니코틴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기존에 연초 피는 사람들을 좀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좀 더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FDA였었고요. 네, 그러면 FDA하고 이 WHO의 의견이 아예 상충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볼 때 그 WHO는 그 청소년들 노출시키는 거를 더 부정적으로 본 거고 네. FDA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흡연자들의 건강을 덜 해롭게 해주는 것이 작용이 더 크다라고 그렇죠. 본 것 같아서 네. 둘이 아예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뉘앙스가 다르네요. 누가 선택해서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너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런 그쵸. 얘기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자담배가 유해하다 덜 유해하다 이거를 당신이 말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그걸 증명할 수는 없는 상태긴 합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담배 기업들은 지금 줄어드는 흡연율 때문에 전자담배를 우리의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지목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영국은 논란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논문을 근거로 금연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금연법을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법은 사실 영국에서 전자담배를 독려하는 법안처럼 가까운 거죠. 야, 이거 영국 정부가 담배 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전자담배든 연초든 안 피는 게 제 건강에 좋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탈모를 한번 정목해 보시죠. 탈모, 눈물부터 나는 것 같은데. 아니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탈모 이유는 진짜 복잡해요.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상태나 또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는 원래 매일 빠지는 거 아시죠? 네.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까지 빠지는 거는 사실 이게 탈모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감을 때 100개 이상의 흔히 말하는 손에 한 움큼 잡힐 때 그때부터는 이게 병적인 탈모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이제 뭐 약국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모가 나오는 게 네. 지금 부모님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네.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못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다. 만약에 아버지의 머리 상태가 저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형 탈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전성 탈모인데 여기는 이제 M자형 탈모라든지 또 이제 정수리 탈모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히 남성들이 요즘에 M자형 탈모가 많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마 끝까지 벗겨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시작하는 부분이 머리 여기 정수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수리 탈모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머리 전체가 다 벗겨질 수 있는 그런 탈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모낭이 퇴화하면서 이런 탈모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성형 탈모는 조금 달라요. 머리가 빠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표시가 안 나지만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게 이제 여성형 탈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남성형 탈모랑은 다르게 이마 라인은 또 잘 유지가 된대요. 사실 그것만 해도 좀 부럽습니다. 제가 딱 이거 같아요. 아 그래요? 라인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네. 머리카락들이 가늘어지면서 두피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탈모. 전 여성형 탈모군요. 여성이신가요? 아니요. 네, 또 다른 탈모의 유형으로는 이제 원형 탈모가 있죠. 제가 원형 탈모가 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원형 탈모의 주요 원인이 바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 준비할 때 네.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여기 머리 옆부분에 네. 구멍이 한 500원짜리 만하게 생겼었어요. 그건 진짜 스트레스 때문이네요. 네. 집을 딱 구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시 났어요. 구멍이 바로 메워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있고 또 휴지기 탈모. 이건 이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여성분들이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보면 이제 뭐 모발 생성 장애 질환이라든지 두부백선, 발모병 이런 이제 병적인 탈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네가 뭔 탈모야 막 이러면서 본인은 괴로운데 네. 주변에서 볼 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좀 이게 집계가 되나요? 이것도 제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거를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부터 한 7, 8년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2015년에는 국내에 있는 탈모 인구가 한 20만 8,534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 21만 명이 넘었고요. 2018년도 때 22만 명도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23만 2,842명이 됐다가 2020년대 때는 이제 23만 명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2020년에 왜 이렇게 안 늘었을까요? 아마 이때 코로나 영향 좀 있지 않을까요? 아, 회사 안 가니까 상사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갖고 탈모 안 일어났다? 그럴 수 있겠죠? 진짜. 개연성이 있어요. 보세요. 2021년도 바로 이듬해 24만 3,888명으로 1년 만에 10,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재택근무만 해도 탈모는 안 난다. 아, 재택근무에도 순기능이 있네요. 보시면 또 2022년도 때도 24만 7,900여 명입니다. 매년 지금 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탈모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대 분들은 머리가 빡빡하잖아요. 그쵸. 우리 20대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20대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아니면 뭐 요즘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가장 많은 탈모 환자가 있는 연령대는 40대입니다. 그렇죠. 전체 탈모 인구의 2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30대예요. 30대 비중이 한 21.5%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당연히 50대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20대 비중이 18.6%로 50대의 18.2%보다 더 많았어요. 이야. 좀 놀랍죠? 네. 탈모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네. 미국 모발이식 협회에서 이것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탈모 인구는 약 1억 4,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 70억 인구 가운데 1억 4,700만 명이면은 뭐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절반이 남성이라고 치고 또 이제 3, 40대로 가정을 한다면은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탈모 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산업 네. 구조도 좀 큽니까? 탈모 산업 구조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탈모 시장만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약 한 4조 원까지 커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4조 원에는 탈모 관련된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한 거고요. 그냥 화장품 같은 걸 제외한 순수 탈모 치료 시장 규모만 봤을 때는 약 2조 5천억 원에서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탈모약 시장 규모가 약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시장이 약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라고 하고요. 샴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성장률이 커요.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봐도 진짜 수많은 제품이 쏟아집니다. 그쵸. 탈모 샴푸 쓰세요? 쓰죠. 네. 이거 써보고 다른 거 써보고 또 다른 거 써보고 또 다른 거 써보고. 네. 그래서 되게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일단은 먼저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탈모 샴푸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전체 탈모 시장은 약 한 1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비중을 따져봤는데 가장 탈모 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시장 규모가 약 한 45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한 25억 달러 정도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의외로 좀 컸어요. 일본의 탈모 시장이 한 18억 달러, 한국이 1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사실 미국, 중국, 저는 그 다음에 유럽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본과 한국의 탈모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놀랐는데 네. 더 놀란 거는 뜬금없이 튀르키예는 왜 나오는 겁니까? 튀르키예가 요즘 모발이식 강국입니다. 엄청나요. 네. 여기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료 관광 상품 같은 걸 유치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한 10억 달러였는데 네. 그 이제 현재는 한 12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도 매년 거의 한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기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가 지금 그들을 넘어서 더 큰 시장이 됐다는 의미겠죠. 튀르키예가 지금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죠? 그렇죠. 엄청 싸져서 의료 관광을 가나 보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좀 잘한다고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높다는 건데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 부작용도 조금 적고 이제 씹는 걸 굉장히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튀르키예 가서 네. 수술하고 돌아오니 그럴 수 있어요. 안 잡히네요. 네,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북미 사람들도 튀르키예에 의료 관광을 하러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가서 이제 이거를 한번 받고 오면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할 돈이면은 가서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머리까지 심고 돌아와도 더 싸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진 그 계기가 있는데 그 보디빌더 중에서 크리스 범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네. 아놀드 슈왈체네거 아시죠? 네. 이게 뭐 역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놀드 슈왈체네가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였고 그 다음번에 뭐 로니 콜먼 이런 사람도 있죠. 있는데 요즘 현 세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 1등이고 돈도 가장 잘 벌고 그런 사람인데 크리스 범스테드가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빡빡하고 몸도 좋습니다. 네. 이게 한 몇 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머리가 많이 벗겨졌어요. M자형 탈모가 왔군요. 네, M자형 탈모가 좀 심각하게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깊숙이 올라갔죠. 네. 이분이 하는 그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전체적인 균형미도 중요하고 네. 또 잘생기면 거기에 그렇죠. 대한 또 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스테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말까 하다가 튀르키예의 이 의료관광 상품을 다녀오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실제로 나우 헤어 타임이라고 하는 그 의료 클리닉에서 공개한 모습인데요.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범스테드가 머리를 심을 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 이후에 더 유명해졌죠. 튀르키예의 의료 관광 자체가. 아하.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의료 모발 이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탈모 약 시장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로벌 바이오 제작사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한 탈모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유전자 치료법 같은 것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아시는 거는 뭐 존슨앤존슨의 이제 로게인 같은 거라든지 머크의 프로페시아 네. 또 이제 시플라의 복제약도 요즘 많이들 먹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바이엘 같은 경우에는 여성 탈모 치료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또 GSK 쪽에서는 아보타드라고 하는 탈모약도 지금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로게인 바르면서 프로페시아 먹고 탈모 샴푸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아,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이제 수술 빼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수술 빼고 다 했어요. 튀르키예가 모발 이식 가성비가 좋다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나 저렴하길래 그런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가려고. 찾아봤거든. 아, 가려고까지 생각을 다시 해보긴 했습니다. 네. 네. 얼마나 쌀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에서 4,000달러 정도 지금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275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네.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의료관광 상품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패키지 딜이라고 있대요. 가서 비행기 값이랑 숙박이랑 뭐 먹고 자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딜이 한 2,5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5,000달러면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한 68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받으면 원래 얼마 정도 되길래 그래요? 또 그것도 중요하죠. 네. 제가 그래서 한국, 미국, 유럽까지 한번 가격을 쫙 한번 다 뽑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클리닉이라든지 병원에서 할 때는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고급 시술을 받게 돼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천차만별인데 고급 기술을 받게 되면 2만 달러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74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좀 비싸죠. 그렇죠. 유럽은 더 비쌉니다. 유럽은 약 4,000에서 2만 유로까지 있는데 최고급형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를 가는 거죠. 최고급으로 가도 대략 500만 원 언저리.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걸로 할 정도의 돈으로 네. 튀르키예를 가면은 먹고 자고까지 다 하면서 즐기고 올 수 있으니까 튀르키예 의료 관광을 많이 가는 겁니다. 아, 가야겠네. 이거 비행기 숙박해도 네. 더 저렴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으니까 일반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네.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최고급으로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랑 다 포함해도 더 싸죠. 그러네요. 네. 와, 근데 이게 부작용도 좀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시술했을 경우에는 AS가 굉장히 잘 되죠. 그렇죠. 아프거나 뭐 발진 나거나 뭐 간지럽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튀르키예는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AS까지 고려를 하면 한국에서 받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라고 모발 이식 학회 쪽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이니까. 근데 이제 탈모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네. 시술까지 해야 되는 사람 이건 그냥 개인의 취향 선택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단은 병원에 먼저 가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초기 탈모 때는 약을 많이 드십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좀 더 심해지는 걸 예방을 하거나 또 수술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약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탈모 약을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탈모약 성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종로 5가에 가면 네. 탈모약의 성지가 있는데
있는데 정말 유명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일까요? 피부과? 보통 피부과일 거라 생각을 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탈모 관련된 병원이 이비인후과입니다. 참. 지금 제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네. 거리뷰예요. 여기 보시면은 종로 5가 지하철역 올라오자마자 있어요. 여기에 코코 이비인후과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탈모 처방이라고 여기 간판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네. 빨간색으로 탈모 처방 써 있네요. 자전거 위에 보면 있죠. 예. 여기 가면은 20대에서 50대의 남성들만 가득하다고 해요. 그분들이 다들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거나 네. 선글라스 쓰고 계시거나 이러면서 다들 와서 처방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처방전을 받으면 어디를 갈까요? 가장 가까운 약국 가죠. 그렇죠. 바로 밑에 온유 약국을 갑니다.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세트예요. 그러면 또 여기만큼 유명한 데가 어디냐? 바로 옆에 가면은 보람연합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처방전을 받아서 길을 건너가면 보령약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서 많이들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냐면은 그냥 저렴하대요. 이게 6개월치 정도를 받더라도 이게 처방전 5,000원 정도, 네. 약도 10만 원 이하에 받을 수 있고 1년치를 받더라도 20만 원 이하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이곳이 되게 유명해졌고 민간요법 쓰는 그런 데 아니에요. 정식으로 탈모 처방전과 약을 판매를 하는데 좀 저렴하게 팔아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다이어트 성지는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런 쪽은 마약류를 처방을 그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는 같은 약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준다. 그럼 성지죠. 네, 가면 똑같이 프로페시아 주고 아보타도 주고 미녹시드 주고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복용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 약으로도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몸에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술도 혹시 종류가 있어요? 네,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FUT라고 하는 방식과 FUE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FUT는 뭐냐 하면은 피부를 절제해서 모낭 단위를 추출을 해서 다시 이식하는 거고요. 네. 개별 모낭을 하나하나 직접 추출을 해서 머리를 하나하나 다시 이식하는 방식을 FUE라고 합니다. 그러면 FUT는 피가 좀 날 것 같고 네. FUE는 피는 좀 안 날 것 같고 이런 차이일까요? 이게 각각의 방식의 차이도 있고 비용의 차이도 있는데 먼저 FUE부터 말씀드리면은 FUE는 이제 M자와 같은 작은 면적의 탈모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에 좀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머리카락만 뽑아서 다시 심는 거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흉터도 없고 뭐 통증도 많이 없고요. 또 이제 짧은 헤어스타일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장점이 많기는 한데 대신에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네. 머리카락을 1,000모, 2,000모를 뽑아서 다 심으려면은 하나하나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공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흔히 말하는 고급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많이 해당을 하고요. 그럼요. FUT 같은 경우에는 모낭에 있는 피부를 절제를 해서 그대로 이식을 하는 건데 네. 이건 좀 면적이 넓은 탈모라든지 긴 머리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걸 좀 많이 쓴다고 하고요. 한 번에 한 2,000모에서 4,000모 정도 되는 많은 모발을 이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네. 근데 대신에 칼을 대야 되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짧은 헤어스타일을 할 때는 표시가 많이 날 수 있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차이가 있군요. 저는 사실 FUE를 선호할 것 같긴 해요. 네. 뭔가 회복 시간도 빠르고. 또 짧은 머리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피가 자꾸 보이니까 특히 남성분들은 네. FUE를 선호할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니 그럼 저거는 조금 더 심각해지면 하고 네.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건 약도 무슨 많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수십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미녹시딜이 있고요. 이게 도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는 피나스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페시아 많이 네. 아시죠? 그게 이제 피나스테리드고 또 하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미녹시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게인 네. 이렇게 거품 같은 걸 여기 이제 머리에 도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녹시딜은 액체 같은 걸 머리에 도포하는 건데 네. 이게 흔히 말하는 국소 도포하는 약이고요. 모발 성장 주기를 연장을 해주면서 혈류를 증가시켜서 모발 성장을 촉진을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전신적으로 오는 부작용이 적고 농도가 낮은 일부 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도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초기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계열 약으로는 뭐 지금 마이녹실이나 로게인, 스칼프메드 등이 있고요. 또 여기는 근데 초기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데 탈모가 좀 진행된 분들
분들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엔 경구용 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경구용 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피나스티리드가 좀 더 많이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약인데 머크의 프로페시아가 가장 유명한 약입니다. 네. 미녹시딜 계열 약보다는 조금 효과가 좋고요. 처음엔 굉장히 비쌌어요. 프로페시아가. 그런데 현재는 이제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카피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요. 이게 작용하는 원리가 중요한데 5알파 환원 효소 2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탈모를 유발하는 효소인데 이거를 좀 억제시키고 남성 호르몬 자체를 조금 억제시켜준다고 네. 보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탈모 진행을 효과적인 억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모발이 재성장한다고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없던 부분은 머리가 다시 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원래 우리가 탈모 치료제 얘기할 때는 탈모의 속도를 늦춰주는 게 목적이긴 한데 네. 이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모발 재성장도 일부 효과가 있었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프로페시아가 굉장히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페시아 다음으로 유명한 게 또 아보타드인데 네. 아보타드는 두타스테리드 형태의 약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작용 원리는 피나스테리드와 동일하게 5알파 환원 요소 억제를 해주고요. 또 이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탈모 진행을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나스테리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머리가 새로 나지는 않는데요. 네.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모발이 모두 빠져서 모낭이 위축돼 있을 경우에는 이 두타스테리드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근데 두타스테리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에서만 쓰고 있는데 원래는 전립선 치료약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게 탈모 방지 효과가 있네 해서 이제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을 했고요. 네. 소문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에서 이걸 통과시켜주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GSK에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판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젊은 분들이라든지 좀 탈모 진행이 많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피나스테리드 계열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나이에 비해서 탈모가 좀 많이 심하다. 난 더 이상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타스테리드 계열을 좀 처방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사 처방 기준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고 이거를 약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선택해 주셔야죠. 탈모약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네. 부작용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남성 호르몬 억제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성욕 감소라든지 사정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좀 심각할 경우에는 발기부전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방 조직의 변화라든지 압통이 올 수 있고요. 또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온다고 해요. 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고환에 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처방전을 받으면서 의사랑 무조건 상담을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치 않는 부위에서 채모가 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가 나는 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굴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뭐 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채모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잘 알아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일 지금 심각한 거는 임산부들도 여성형 탈모 때문에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임신을 하면은 머리가 빠지니까 탈모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게 피나스테리드라든지 두타스테리드를 만약에 복용을 하게 되면은 태아의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형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을 어떻게 뭐 어둠의 경로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취득을 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탈모 정복 가능합니까? 탈모 정복 됐으면 그분은 노벨 의학상 받지 않을까요, 진짜? 네. 우리가 약도 있고 수술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은 좀 돈 안 들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균형 잡힌 식단을 드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이거 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원리를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거는 단백질이나 미네랄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원형 탈모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왜 도움이 되냐면은 아까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혈류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탈모 예방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혈액순환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탈모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검은콩.
검은 머리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검은 콩 많이 먹잖아요. 네.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검은 콩을 먹으면은 탈모가 치료가 되느냐? 안 돼요. 탈모 치료는 안 되는데 약간 증상 완화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 있긴 있다고 해요. 뭐 이소플라본이 좀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성 호르몬이랑 유사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모발 성장을 조금 촉진시켜 줄 수도 있고 탈모 예방을 조금 해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모발 성장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떤 그 의사분께서 한마디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검은 콩을 먹어서 탈모를 예방을 하려면은 쌀보다 콩을 훨씬 많이 넣어서 삼시세끼 다 먹어도 효과가 날까 말까다.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참 재미없는 이야기긴 한데 원래 기본에 충실해야 네. 이게 또 탈모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숫자로 봤잖아요. 팬데믹 때 탈모가 안 늘어났어요. 재택만 해도 탈모는 줍니다. 압권이었습니다.